부작용, 보수파들의 반격.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1878년 5월 18일 근대화를 주도하던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당한 것이다. 메이지 유신이 있은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서구적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에 의해 살해됐다. 사실 그동안 정부 관료들은 지나치게 전통을 무시하고 서구식 일변도로만 개혁을 주도해왔다. 무엇보다 당시 정치인들은 공업 발전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만을 성급하게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있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삼아야 함. 서양인과 적극 통혼하여 인종을 개량해야 함. 모든 것이 서양식만 진리고 전통 문명은 철저히 부정한 데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면서 개혁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모순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1881년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정부의 사업을 민가에 불화해주고 말았다. 국민의 혈세로 기업을 세우더니 그걸 관리와 기업가가 결탁해서 헐값에 넘겨?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폭동 직전까지 상황이 치달았으니 결국 천황이 직접 나서서 부패한 관리들을 파면하고 나서야 사태는 수습될 수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전통 스포츠인 스모를 금지했다. 반나체 상태로 상대 선수와 힘을 겨루는 모습은 야만스럽고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었다. 우리에게 이제 스모 경기도 보지 말라 하네. 대체 누굴 위해 개혁을 하는 거임? 서양 오랑캐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다시 폭동 직전까지 상황이 치달았다. 때문에 천황을 전면에 내세워 급하게 상황을 또다시 수습할 수밖에 없었는데 직접 동경에서 천황이 스모대회를 주최하고 경기 관람에 참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정치인들은 개혁 방향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신헌법의 발표, 군국주의의 씨앗. 19세기 말 일본에는 개혁과 전통이 충돌한 결과 사회적 모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런 동안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머리가 커진 국민들은 곧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시민운동 또한 발생했다. 그러자 메이지 정부는 헌법 제정과 국회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토 히로부미, 법과 정당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통째로 무너질지도 모름. 일련의 개혁은 오쿠보의 후임인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추진된다. 그는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주의로 국가를 바꿔나갔다. 무조건 서구식만 수용하지 말고 헌법에 일본의 사상도 반영하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이었는데 만들고 보니 꽤나 이상해졌다. 민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천황의 절대적 권력을 명시한 부분이 들어간 것이다. 잉? 메이지 정부는 천황 신격화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던 거임. 이런 생각은 근대화에 앞장섰던 다른 정치인들 또한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었으니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헌법이 발표되자 천황의 존재는 마치 신과 같이 신성하게 되었으며 천황에게는 군 통솔권과 대외 전쟁 선포권 등 대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일본은 겉으로는 다수의 당이 존재하는 다당제였지만 명목상으로는 천황제라는 1인 통치 체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법을 제정했으니 장차 일본이 군국주의로 빠지게 된 거였음. 왜? 보라고, 천황에게 절대 권력을 쥐어줬으니 천황만 잘 꼬드기면 일본 야심가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해? 천황의 뜻이라고만 포장하면 대외 확장이든 정치 탄압이든 전쟁이든 아무런 반대 없이 일사천리로 강행할 수 있게 되거든.
하지만 이런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공표되자 일본은 다시 안정을 찾고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극단적인 서구주의는 억제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일본 사회에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다. 양복의 유행과 동시에 기모노는 가장 아름다운 예복으로 남겨졌고 서양식 술집이 많아졌지만 차를 음미하는 일본식 다식도 여전히 유행한다. 서구의 팝송과 재즈가 불리기 시작했지만 가부키 또한 여전히 대중적으로 인기였고 화려한 서양의 유화가 일본인들의 시각을 끌어당길 때 일본의 풍속화 우키요에는 세계 회화의 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었다. 근대화의 지름길, 타라론.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에 의한 발전 방식을 채택했고 무엇보다 공업화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런 방법으로 일본은 빠르게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10년 당시 일본 남성의 95% 이상, 여성의 90% 이상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교육은 초등교육의 오타입니다. 고등교육이라 하면 대학을 말합니다. 영국과의 철도 총 길이도 유신 초기 1000배에서 40년 만에 4배로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서양의 공업 강국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낙후되어 있었다. 때문에 일본인들의 조바심은 상당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유럽 강국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당시 일본인들은 그 지름길을 찾고 있었다. 1876년 메이지 유신 8년 후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으니 1875년 바로 운요호 사건이다. 이때가 일본이 미국의 문호를 개방한 지 겨우 22년 되던 해였다. 또 부국 강병이라는 구호 아래 가장 우선적으로 군대를 개혁했다. 사실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 것이 당시 메이지 유신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망설이면 안 된다. 이웃나라의 성장을 앉아서 구경만 하면 안 된다. 공동으로 아시아를 부흥시키자고. 그러다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만다. 우리는 그런 대열에서 빠져나와 서양의 문명국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타라론이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서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때문에 강대국이 되고 싶었던 일본은 서구 열강의 행동을 고스란히 모방하여 서둘러 무력 쟁탈전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망설이면 기회가 없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대외 확장에도 노력하게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 수년간 대외 진출을 지속한 일본은 전쟁의 승리로 대량의 자원과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에서 받아낸 배상금만 해도 한 해 정부 수입의 4배가 넘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배상금의 절반 이상을 해군력을 육성하는 데 투입했고 승리를 맛보자 군국주의 야심은 더욱 커져갔다. 원래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잖아. 결국 그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서 아시아를 독차지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으니 그런 야망은 지속적인 침략 전쟁으로 이어졌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결국 1941년 태평양전쟁 폐허가 된 일본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 하지만 그 짓을 끝없이 계속하다 쫄딱 망하고 말았다. 1945년 8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고 만 것. 이로써 세계 재패를 꿈꾸던 일본 군국주의 야망은 끝나게 된다.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해 80년 동안 쌓아왔던 일본의 근대화는
단 한 차례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거의 가루가 되도록 부서졌기 때문에 승자인 미국이 전후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아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액의 지원금과 엄청난 양의 식량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일본은 끝이 났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일본은 모든 것이 사라진 지 겨우 20년 만에 경제를 다시 되살려버렸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일본의 모습이다. 당시 우리는 거지꼴이었다. 1955년부터 64년 사이에 일본의 연간 성장률은 무려 평균 9%를 유지했다. 그리고 1965년부터 70년까지는 10%를 넘었다. 이 기적적인 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가 뭐임? 미국이 키워줘서? 아니면 6.25 덕분인가? 물론 그것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것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시설은 폐허로 변했지만 걔들은 이미 항공기도 실컷 만들어봤고 축구장 2개만한 크기의 전함도 만들었고 항공모함도 만들었어. 그런 과학기술과 인재,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야. 즉, 눈에 보이는 건축물 같은 하드웨어는 사라졌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것이 전후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파괴되지 않는 법이다.